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0월 2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근 좀 쌀쌀할 텐데 잘 가시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이번 주도 사업 잘 되시기 바라고요. 10월 28일 이틀 지나면 10월의 마지막 밤인가요? 3일인가요? 그 이용의 노래였죠. 10월의 마지막 밤. 그 노래 참 제가 젊을 때 많이 불렀는데, 우리 구독자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이 좀 많으실 거예요. 여하튼 2달 남았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 잘 되시고, 출근 우리 하시는 분들도 또 멋진 한 주 보내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8일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환율이 좀 심하게 지금 변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1390원 돌파한 게 몇 달 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뭐 위험하다 그래서 다시 잘 뭐 조정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저저번 주에 그 3대 채권, 국채 채권 지수에 우리가 편입을 했잖아요. 위비 지수. 최상목 장관이 나오셔가지고 국채 채권 대해서 한 70조 정도, 우리 돈으로 70조 정도가 우리나라 투자 시장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뭐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확정적인 일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펀드 매니저들이 정하는 거고, 그게 과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가봐야 안다 그랬고, 도리어 그렇다면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데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리스크도 있고 한데, 북한이 이란에 파견한 바람에 조금 분위기 이상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가 여러분은 잠시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는 걸 다 돌아보니까 이거 잠시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이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많으신 분들, 자산 포트폴리오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접하시려도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시장 분석, 이 전세 월세 매매 모두 매물 증가했습니다. 그거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그 전세대출, 우리 뭐 방송을 본지 안 본지 모르겠지만 전세대출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의원 한 분이 그 전세대출 보증한도에 대해서 약간 돌려치기라 그럴까요? 전 정부에서 허그해서 여러 번 했는데 뭐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똑같은 얘기죠. 이번 정부도 똑같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이렇게 뒀는데요. 한은 총재 환율 변동성에 초점 두자. 필요성 추후 판단. 말이 하루지 지금입니다. 지금. 최상목 환율 변동성 각별히 주시. 쏠림 현상이 있다면 조치하겠다. 이게 조치한다고, 물론 우리가 외환보유가 좀 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없으면 지금 이상합니다. 분위기. 이창용 한은 총재 원달러 환율 변동성 초점. 이거 저 금리 인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환율 변동성 모니터링 잘 보겠다. 결론이 뭐냐면, 이제 제가 엊그제 이제 열렸죠. 워싱턴에서 20개국이 이제 IMF 회의도 있고 ADB 은행도 회의도 있고 여러 회의가 있었어요. 재무장관들 그러니까 각국의 금융 당국 수장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중앙은행 총재들 다 갖고. 결론은 뭐냐면, 환율이 너무 빨리 절상 또는 절하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게 좀 묘한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펀더멘탈이 강하다면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제 해리스에서 출발한다는 원인 분석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면은 미국 중심으로 또 가잖아요. 보호무역으로. 강달러 현상이 또 벌어지겠죠. 그럼 미국 인플레이션 강화 정책으로 가고, 금리 상승은 좀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 게 이제 시장의 어떤 금융계에서 이제 보고 있는 전망이에요. 뷰인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해리스는 좀 지금 떨어지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결론은 뒤집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 여론은 표로 하는 건데, 그 예전에 트럼프가 이길 때 여자 대통령 후보께서 표는 더 많았잖아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인단수가 중요한데, 그건 좀 봐야겠죠. 거기서도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해리스가 이렇게 비욘세라고 유명한 가수죠. 해리스 지원에 나섰습니다. 막바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양쪽이 가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물론 여기 이제 멜 깁슨의 헐크 호건도 있고, 이 전기차의 대부인
앨런 머스크도 가서 했죠. 가서 했는데 이쪽 이제 해리스 쪽을 보면 비욘세가 등장하면서 조금 셀럽의 어떤 분위기가 더 강해진 것 같고 뭐 디카프리오까지 있고 제시카 알바 조금 대중적인 분들이 조금 친화적인 분들이 셀럽들이 후보 지지를 해리스를 또 많이 하고 있어서 결과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고 박빙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 변동성이 어떻게 높아졌냐 보시면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본 건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1390원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 중요한 건 다른 외화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지금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다.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우리 가치가 약해진다는 얘기잖아요. 통화 가치가. 그 얘기 뭐냐면 나중에 수입 물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한은도 금리라는 게 난리 났죠. 이게 또.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정부나 우리 한일 총재께서 애쓰시겠죠. 하여간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뉴욕 워싱턴에서 글로벌 투자자와 이제 엊그제 나온 이제 최상목 장관의 이제 인터뷰들이에요. 그쪽에 특파원들하고 뭐 기자들하고 다 글로벌 투자자와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이것도 웃기는 거죠, 좀. 약세 속도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빠른 면이 있다. 면이 아니라 아예 빠릅니다, 지금. 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다 지금 평가절하돼 있잖아요. 그죠? 성장률 보완 방안 내수 중에는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이런 멘트가 있는데요. 내수 성장률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는데 건설 부문이 미약하다. 그래서 공공을 투자 확대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8월에 발표했는데 그것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방안이다. 이 얘기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3기 신도를 높이거나 재건축을 높이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이 뭐 높인다고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방안이 있는 게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분담금이 너무 높아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은 총재께서 뭐라 그러냐면 미 재정 적자 확대가 확실하고 통화 정책에는 악영향이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 대선이다. 여기서 불확실성은 트럼프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좀 커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고 재정 적자의 증가는 국채 발행과 금리 상승 국채가 많이 나오면 금리를 높여줘야지 사겠죠.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강달러가 또 이어질 거 높다. 이 얘기가 이어지는 게 뭐냐면 관세를 높일 거란 말입니다. 뭐 1000%까지 나오고 좀 전설 같은 얘기지만 뭐 멘트에서 그 얘기를 트럼프가 하니까 자꾸 이 인플레이션 발생 상황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어떤 어려움? 우리가 금리를 따라서 못 넘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가계부채를 적극적 관리한다는 정부 기준은 확고하다라고 또 확인합니다. 확인 사살. 그 원인을 보면은 삼성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저는 이제 한 5가지 이렇게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달러 정책 요 상하고 삼성이 요새 좀 펀더멘탈이 많이 약해졌죠. 여러 가지로 좀 주가도 안 좋고 반도체 부분 약간 뒤쳐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그 무디스가 이제 우리 이 금융기관 등이 그 신용 강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돌려서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그럴까요? 한국은행에 대해서 뭐 금융 부분에 대해서 약간 터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세금이 지금 많이 뻥커 났어요. 세수가 우리가 세수가 한 1년에 세금 다른 비용 말고 한 300조 좀 넘게 걷는데 거기서 뭐 다음은 600조 700조 되는데 거기서 벌써 뭐 50조 80조가 펑크 났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가 지금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되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특히 독일도 지금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 세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좀 다가오고 있고 일본이 금리 인상하니 뭐니 막 엔캐리 트레이드 막 떠들다가 갑자기 그 발음이 좀 잘 유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시바 총리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뭐 금리 인상을 안 하는 방향으로 또 멘트를 날려요. 그러면 이제 엔저가 더 오래 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린 그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수출업체들한테는 좋은데 수출업체들이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일부 뭐 화장품이나 이쪽에서 조금 이제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데 반도체에서 삼성이 좀 약하고 나머지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북한이 갑자기 이란에 파병한 바람에 이게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도 북한이 파병하고 이러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굳이 한국 거를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새겨봐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세계 경제 침체가 약간 올 것 같다라는 자꾸 리스크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어떤 변수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살아 있고 또 이란을 갖다가 이스라엘도 사이 안 좋고 지금 뭐 중국도 지금 뭐 계속 미국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미국이 FOMC를 공개한데 알고 보니까 비컷을 할 때 반대한 그 FOMC 위원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이 부분이 공개가 되면서 다음 11월에 금리 인하는 어쩌면 없겠다라는 또 스탠스가 잡히면서 여러 가지로 강달러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물가 안정 추세와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자영업의 어려움과 내수 둔화등을 고려 인하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때 조건이 뭐냐면 환율 변동성. 근데 변동성이 터졌어요. 대외 요인이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잘 대처하기 바라는데 이거 제가 이분을 가렸네. 제가 한번 잠깐 사라져 볼까요? 그러면 우리 이창현 총재님이 이번에 애를 많이 썼는데 저번에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정부하고 딜을 했을 것 같아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구조조정과 부동산 주택 가격에 대해서 연착륙 시도해야 된다. 대출 규제하자. 그러면 금리 인하에서 자영업자분들과 나머지 내수들을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투트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 기자회견 할 때도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누가 정부가 밝혀 이거를 조건부를 살짝 달아요. 그 얘기는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이 도대체 뭐길래 그거를 믿고 한다라는 뉘앙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전체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이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선진국에서도 이미 있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한 5가지 나눕니다. 뭐 디테일한 표도 또 있는데 그 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올리고 자본 완충 뭐 버퍼라고 그러죠. 시프트 우리 키보드 보면 시프트 같은 역할인데 부채 대 자본 비율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을 좀 무리하게 못하게 하는 거고 스트레스 테스트 이건 리스크가 있을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가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대출 규제 빨간 거가 이제 중요한데 대출 규제가 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방안 중에 5가지 중에 큰 줄기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부채 상환비율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좀 긴축을 통해 가지고 가계부채의 급증을 억제하고 금융기관 대출 형태를 조정하겠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제가 한다고 약간 정부의 그 하도 정책이 주택 가격이 조정되고 되려는 시점에 자꾸 이제 재정 정책을 투입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자꾸 서울은 좀 펌핑되지만 다른 데는 또 그렇지 못하고 약간 양극화 벌어지고 전체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거시 건전성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미시 건전성 강화 대책은 이제 개별 기관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를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대출 규제 이 부분이 갈 거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시계월 차원에서 쭉 이어져 가는 거죠. 경기 대응 완충 자본 확충하고 대손 충당금 확충하라는 얘기죠.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니까 LTV, DTI, LTI 또 그리고 DSR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매뉴얼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이드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정부가 제가 볼 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부동산 가격 수준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안 그러고서 저 누님 말씀드렸죠. 뭐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크게 터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장관의 동조, 금융위, 금감위의 행보도 우왕좌왕하는 것 같지만 방향성은 정해졌잖아요. 자유를 하던 뭘 하던 대출 규제 방향으로. 대출 규제가 아니라 축소하는 거죠. 무리하게 대출하는 거를. 소득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대출은 주택가격에 거품을 일으키니까요. 은행의 행보도 자율성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은행들이 금융
우리나라 보통 전 세계 은행들이요. 한 6대 4 정도로 4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나머지 6은 IB라 그래서 투자 행위를 해서 기업에 투자하던 여러 가지 발전적인 데 투자하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후진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샘플도 제가 뭐 우리 독자분이 금융 후진국 선진국의 차이가 뭔지 뭐 말씀 주셨는데 제가 올리겠습니다. 요새 좀 약간 바빠요. 제가 경매도 못 올렸고 이것도 같이 해가지고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격 변동 상승 추이 보겠습니다. 이 10월 14일부터 거리인데요. 저번 주에는 그 10월 20일까지 한번 체크했었잖아요. 1일부터. 그때도 약간 하중이 있었는데 지금 싹 보시면 약간의 이제 조금 조정의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실제 거래한 것 중에 10월 27일까지 10월 14일부터 한 300개 되는데 300건, 350건 정도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했더니 하락 거래가 좀 많습니다. 그 전에는 좀 호가 좀 막상 막하였거든요. 호가가 상승한 것도 있고, 아니 매매 가격이 상승한 게 한 뭐 50대 50 정도 수준 됐어요. 근데 지금 약간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6대 4 정도였죠. 자, 10월 27일 기준으로 강남 4구 거래량입니다. 전혀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시장 변화가 거셀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 상으로 이제 그러면 좀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 한 달 지났는데 63개입니다. 그리고 9월 달 거래는 이제 이틀만 있으면 그 거래량 신고 마감 끝나잖아요. 뭐 가짜 신고든 진짜 신고든 신고는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데 보시면 549건 가던 게 192건 반토막 더 났습니다. 60% 감소됐죠. 서초은 더 심합니다. 413건인데 여기 9월 달에 75건이에요. 지금 뭐 한 2, 3일 남았는데 2, 3일 잘해 200건이잖아요. 이것도 반토막. 반토막이 뭡니까? 193이니까 3분의 1 토막 가까이 됐습니다. 송파구도 184, 431에서 108. 이거 한 반토막 조금 더 났죠. 강동구도 348에서 146. 강동구가 제일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도끼인 개낀이라 그러죠. 중요한 건 이제 9월은 그런데 10월입니다. 10월 한 달 다 지났거든요. 63이니까 보통 특별한 분위기 뭐 정부에서 뭐 풀어주거나 이런 거 없으면 제가 1.8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적을 때는 1.5도 나오고 곱하기 1.8 2배 곱해도 120이에요. 또 줍니다. 서초구는 더 심하죠. 서초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좀 제외된 곳이 많아서 상대적인 어떤 상승 효과를 많이 봤는데 여기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스톱이 된 것 같아요. 송파구도 99개, 송파구 좀 낮습니다. 난데 이게 송파구의 잠실, 엘스, 리센트 이쪽에 거래된 게 아니고 보니까 그 주위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강동구도 보시는 바와 같이 58개. 강동구가 좀 많이 줄었죠? 보면은 그 강동구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영성 한번 볼까요? 마영성을 보면은 마영성은 비슷합니다. 마영성도 400개까지 갔던 거래량이 그죠? 400개까지 갔던 게 126개 떨어졌어요. 지금 2, 3일 지나면 끝인데 이거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용산구는 150에서 40, 3분의 1 토막보다 더 났죠? 한 25% 거래된 것 같아요. 성동구는 좀 나아요. 낮다고 봐야 되나? 비슷하네요. 3분의 1도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 7월에 비하면 426개, 172개. 반토막 수준이 반토막 다 났어요. 그냥 반토막 더 났고 10월 달이 문제인데요. 10월이 58개예요. 그나마 마포구는 좀 요 수준 가겠죠? 여긴 더 이게 이제 문제죠. 용산구 이제 조정 들어갈 거라고 좀 보고 성동구도 46개로 훅 줄었어요. 그러면 2배 계산하면 요 정도 수준에 머무겠죠? 성동구가 지금은 호가 유지하고 아직도 상승 거래가 좀 있긴 하지만 아마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이제 조정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수요가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뭐 완전 강남도 아니고 뭐 좀 서울의 외곽도 아니고 중간 형태고 입지가 강남에 가깝다 보니까 선호가 좀 있었는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양천구는 보시면 400개까지 갔던 게 172개 반토막 났다. 양천구는 재건축 호재는 이제 약간 저하고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 아파트까지 들썩댔는데 그쪽을 아마 다 조정받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자, 서울 아파트 역대 최다 매물 한번 올렸었잖아요. 10월 20일 매매 물량은 89,000건. 중요한 건 전세 월세도 늘어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전세 월세 매매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쭉쭉. 저번 주 말씀드렸는데 요번 주에 조금 꺾였습니다.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총량은 13만 7천 건이에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13만 8천, 7천. 그러니까 매매는 줄었는데 전세가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제가 볼 때 뭐 그동안 언론에서 뭐 떠들던 뭐 전세 가격 폭등할 거다 내년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약간 횡보입니다. 횡보. 도리어 역전세 임차권 등이 좀 꽤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잘 안 줄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면 뭐 주택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서 전세가 오른다고 언론에서 엄청 두드렸는데 진짜 오르긴 올랐습니다. 이렇게 정말 미미하게 올랐죠. 이거 많이 내려간 데서 좀 올랐는데 이미 2021년 12월 이때점에 비하면 지금 53.7, 53.9 나와요. 21일 날. KB 통계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3.7이면 이거 갭 투자할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지방도 75, 80 막, 그러니까 75.7이 평균이니까 막 80, 85, 90짜리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갭투자가 되지만 67.3이라는 거는 50짜리도 많고 70짜리도 75 이렇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방은 그나마 갭 투자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그래서 시장이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받쳐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세게 올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주택 가격이 5억이면 뭐 갭 투자 뭐 아직도 뭐 얘기하고 요새 붐이 일어가지고 요새 보시면 그 아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뭐 그렇게 뭐 자산 몇 천으로 몇 백으로 뭐 몇 억을 만들고 이런 막 광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부동산 쪽에 그렇죠? 그건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뭔가 시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시장이 좋고 돈을 잘 벌면 그거 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의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조금 시장이 다른 어떤 변수가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격이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올랐고 지방도 한 2배 반 정도 올랐는데 그럼 5억일 때는 갭투자 1억 5천이 필요해요. 이것도 많죠? 예전에는 뭐 이거 제가 70% 잡은 건데 80%박 갔으니까 1억하고 이거 뭐 1억 5천이면 되는데 지금은 액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택가격이 5억에서 15억이 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조정을 좀 받아서 조정은 됐지만 그래도 뭐 12억 이럴 거예요. 그러면 12억이라고 해도 70%면 7인 7, 74, 8억 4천인데 그러면 4억 있어야 되잖아요. 4억이 뭐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러니까 1억 5천 뭐 2억 갖고 하던 거랑 지금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이 시세 차익을 얻어가지고 요번에 갈아타기를 한 분들이 많아서 거래량이 좀 받쳐줬는데 물론 정부의 정책금리 그 생애 최저 80% LTV 이게 좀 컸는데요. 그게 지금 금리가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정책금리를 사용하는 분들은 좀 낮지만 그것도 5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혼합평균으로 대부분 했을 텐데 5년 뒤에도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나마 소득이 받쳐줄 때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20억짜리면 9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약간 끝나가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대처하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 제가 경매 뭐 자주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시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여러 상승한 어떤 조건이 쉽지 않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과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거냐인데 어느 시기에 그 속에서도 경매 물건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매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1, 2년 사이에 어떤 변동성이 있으면 시장이 한번 좀 조정을 크게 받겠죠. 출렁이고. 그때는 경매를 준비해서 물론 이제 예전에는 경매하면 임차인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랬는데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보다 더 나쁜 갭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갭 투기꾼들이 하면 매물차익에 또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서 수익도 창출하고 임차인 분도 잘 이렇게 가시게 도와주면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고 제가 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1년 내 경제 그 리스크가 이제 발생하면 분명히 좋은 시장의 경매를 배워두시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해두면 좋다 말씀 다시 드리고, 서울은 절대로 무리해서 집 사는 시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좀 조심하시고, 항상 소득이 받쳐줄 때는 하셔도 되는데 무리해서 가셨다가 제가 볼 때 올라갈 여력은 이제 많이 왔고 내려갈 곳은 좀 많거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정부가 전세 대출 보증에 대해서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로 제가 정보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국감에서 뭐 전세 보증 한도에 대해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돈도 좀 모자라 가지고 그 보증 한도도 늘렸잖아요. 자본금에 어마어마한 배수입니다. 일반 경우 그렇게 못합니다. 정부가 다 보증서서 하는 건데 이게 부담이 되고 있어요. 세수도 보증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기도 문제도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검토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정선인 60%, 저는 60%가 제일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전세 사기 싹 없어지거든요. 그 뻔히 압니다, 정부도. 근데 이제 우리 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주택자 자산가분들은 조금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산 포트 필히 이번에 점검하시고, 재구성이 필요하다. 환율이 지금 변동성이 심한 게 왜 그런지 디테일하게 다 나열하는데 시간 걸리겠지만 뭔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그걸 느끼죠, 여러분도? 그리고 대출 심사는 당분간 강화됩니다. 그래서 뭐 갭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자산 관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디딤돌 대출 축소 효과가 시장에 되게 크게 올 겁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시장에요. 박상호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간단하게 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3일 날 냈는데요. 보도에는 좀 짧게 나왔지만 핵심만 넣어놨어요. 올리면서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섬유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한편이에요.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그러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죠. 대출 한도를 80% 이게 부담되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금리가 낮던 높던 자기 돈 없이 산다는 게. 그죠? 그러면 이게 샀다가 또 파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젊은 층들한테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이걸 좀 알지만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여기 말이 나오잖아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하나없이 퍼줄 수 없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인 방공제 면제, 이건 이제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 편법이거든요.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인 후치담보조건 대출, 이거 되게 큽니다. 이거 아시죠? 미등기 아파트에 대해서 안 해주는 거. 그러면 신축 현장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신축 투자 마인드로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머리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력하게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가다가는 크게 터지겠거든요.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고름이. 이걸 이제 파악한 거죠. 정부나 다들 다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부는 주택시장 방향 이미 결정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특히 이창용 총재가 기재부를 찾아갔다는 뉴스를 다른 분들은 그냥 넘겨 이렇게 뭐 크게 안 생각했지만 저는 되게 크게 받아들였어요.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직원들 다 데리고 그 뉴스 기사가 그 방문했다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게 없어요. 거기서 많은 갑론을박과 국가 미래의 경제를 위해서 뭐 여야 정치적 논리 다 때려치고 금융에 대해서 버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같이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거시 건전성 강화 정책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어요. 총재가.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밝혀서 금리 인하한다 그랬어요. 그럼 뭔가 얘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예측을 해야 되죠. 아니나 다를까 빠른 분들은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매물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구조조정 박차를 가해야 다 같이 뭘까요? 공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시장이 강하게 갈 수 없고 정부에서 디딤돌 대출에 대한 실수요자 뭐 변동 없이 하는 방안하고 같이 죄송합니다. 그거하고 같이 아마 그 MCI, MCG 그 반공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안 된다고 확실히 선을 그을 것 같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거를 그대로 하지 않고 유의한다 그러고 서울 수도권은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어떤 시장의 어떤 요번에 약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럼 이게 또 역효과가 있는 게 여러분 여기서 시장이 정말 잘 보입니다. 이거를 유예하면 한 달이나 두 달 할 거 아니에요. 저번에 DSR 유예할 때 9월까지 유예하니까 7, 8월에 거래량 터졌잖아요. 약간의 이게 변칙 마케팅 같기도 하고 깊은 뜻을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유예한다고 했어요. 그럼 받을 사람은 진짜 살 사람은 그럼 집값이 더 오를까봐 안 달라서 쫓아가야 사는 사람 외에는 굳이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번 만약에 한 달 동안 10월 말부터 11월 사이에 주택시장이 정부가 유예기간을 디딤돌 대출을 줬는데 생애 최초자들이 80% LTV 적용을 안 받고 안 산다. 거래량이 올라와 주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정말 세게 조정 옵니다. 그 센 것이 다행히 정부가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다행히 연착륙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가야 PF 현장들도 마냥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좀 순리대로 플랜대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거를 또 정부 당국자나 금감이나 금융위에서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가계부채 긴축 모드로 갈 것이고 자영업자와 건설업자 이렇게 분별해서 중소기업 중에 취약업체들은 또 지원하는 형태 투트랙으로 주택가격에 대해서 여러분 뭐 금리 인하면 주택가격 막 텅텅 뛴다고 한 분들 많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금리는 모든 경제 상황과 정책 상황이 똑같을 때 내려가면 당연히 집값이 뛰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다행히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무주택자 청년들을 위해서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계속 뭐 응원하지만 또 변수가 생기거나 또 변칙 플레이를 하면 더 강하게 또 비판하고 견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중에 말씀드렸던 내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